우리와 함께하는 철학자 인지은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철학자. 부담된다. 그 앞에 철학자의 눈으로 본 뭐 이런 걸 자꾸 유범상 교수님께서 자꾸 넣으시니까 저는 어디 갈 때마다 굉장히 부끄러우면서 부담되고 이런 게 좀 있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철학학이라는 게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거를 조금 깊게 생각해 보는 거, 그게 이제 철학학인데, 우리가 일상에서 뭐 이렇게 부대끼다 보면 깊게 생각할 기회가 별로 없더라. 내가 잠깐 일상을 이제 정지해 놓고서 무언가의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 공동체와 같이 이런 그런 관련된 주제들에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보는 게 이제 철학학이고, 철학학위를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철학자이다 라고 얘기해서 이제 제 부담감을 이렇게 낮추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철학학위 한번 해봅시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소개였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진행을 할 텐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다음에 자유론도 이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자유론은 이제 부제에 악마의 옹호자를 뭐 중심, 이거는 그냥 무시하세요. 이거 제가 단 제목도 아니고 어느 분인가가 또 달아주신 제목인데, 자유론 할 거예요. 미래 자유론 할 테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또 발제를 한 분 더 좀 섭외를 하실 때 자유론을 쭉 읽으시면서 본인이 좀 그 의미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 내용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그다음 우리가 사실은 지금 1강부터 해서 쭉 연결되는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앞에 것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었지를 생각하면서 좀 맞춰가지고 또 자유론을 읽어보면 또 연결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중심으로 이제 자유라는 주제, 인간의 자유, 이거를 중심으로 편하게 자신의 어떤 현장에서의 경험들을 연결해도 되고, 한국 사회의 현재의 어떤 모습을 연결해도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쓰면 된다는 말씀을 좀 미리 드릴 테니까 많이 지원을 해주세요. 발제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이제 CAS 이야기도 하고 프랑스 대혁명에 대한 이야기도 쭉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인간, 시민, 게다가 권리, 이게 이제 쉽지는 않은 주제인데, 근데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생각해 봄직한 주제라는 점에서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렵게만 생각할 주제는 또 아니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밑에 이제 CAS의 책 여러 판본들로 가지고 계실 텐데,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가 이제 인류의 역사, 인간의 역사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던 선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참에 좀 한번 같이 읽어보고 이야기를 해보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지금의 우리의 현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과거에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지 그걸 좀 보고, 근데 이 책이 딱 어디에 이제 껴있냐면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역사적 맥락 속에 껴있는 책이니까 두 개를 이제 같이 보려고 하는데, 프랑스 대혁명도 이게 아까 이제 우리 최규현 선생님께서 이제 발제하시면서 잠깐 다른 데서 이제 공부하신 내용들 중에 부르주아 혁명이냐 민중혁명이냐 뭐 근데 이제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랑스 혁명에 대한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아직도 끝나지 않은 논쟁들. 그러니까 역사학자들, 프랑스 혁명을 전공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야기는 그렇게 어려운 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니고 그 사람들도 정답은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관점으로 한번 좀 살펴보고, 우리가 함께 대화 나누면서 프랑스 혁명은 이런 것 같습니다를 한번 정의 내려보자, 이런 취지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쭉 볼 텐데요. 아까 제가 쭉 보면서 이제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토론하면서 나왔던 몇 가지만 같이 좀 이야기하고 들어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쉬워 보이는, 제 기준에서 쉬워 보이는 질문 혹은 이제 주제가 이제 공화국에 대한 이야기, 이제 헌법을 보게 되다 보니까 우석 선생님께서 이렇게 그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해서, 공화국이 도대체 우리가 살고 있는 정치 체제가 공화국이라는 것을 새삼 헌법을 보면서 맞아, 공화국이지, 공화국이 뭔데? 이렇게 의문이 좀 들어서 정리를 좀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단순하게 공화국을 정의 내리자면 왕정이 아닌 정치체제, 아주 단순하게 하면 왕이 통치하지 않은
이게 가장 정통적인 공화국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보면 이제 공화국 안에서도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해질 수가 있겠죠. 귀족들에 의한 통치가 있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고대 아테네 같은 이제 민주주의, 민중에 의한 빈자에 의한 통치, 뭐 부자에 의한 통치, 뭐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통치가 있을 수 있고, 성직자가 통치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종교적 성직자들이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통치하는 방식 등도 그 아주 단순한 정의에 의해서는 공화국인데, 근데 이제 공화국을 그렇게 좁게만 정의 내리지는 않아요. 그 정통은 이제 고대 로마에서 시작됐는데, 고대 로마의 휘장 같은 걸 보면 예전에 막 이렇게 옛날 영화 보면 뭐 이렇게 고대 로마 병사들이 뭘 들고 막 이렇게 가요. 예. 그러면 뭐라고 써있냐면 거기 레스 푸블리케 거기에 이제 레스 푸블리케가 민중이고, 뒤에 이제 뭐라고 써있냐면 원로원과 민중을 위하여 뭐 이런 깃발 들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공화정의 정신이 뭐였냐에서 공화정이라는 역사적 어원이 옵니다. 레스가 이제 thing이고 것. 그 다음에 이제 푸블리가 이제 민족이지만 퍼블릭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영어 잘하시면 알겠지만 공화국 영어로 리퍼블릭, 그게 레스 푸블릭에서 온 거죠. 라틴어에서 이렇게 넘어와서. 그러니까 직역하면 공적인 것입니다. 공공의 것, 공적인 것. 그래서 공화정의 의미는 왕에 의한 통치가 아니다는 의미와 함께, 그럼 무엇을 위한 통치냐? 왕의 이익을 위한 통치가 아니라 모두의 이익을 위한 그런 류의 통치, 정치체제. 이걸 이제 공화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국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는 왕이 없는 통치체제로서의 민주공화정이라고 하는데, 앞에 민주를 붙였으니까 그 중에서도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온다는 민주주의의 주권 재민의 정신을 거기다 공화국에다 붙여놓은 거죠. 그 정도가 좀 될 텐데, 이게 사실 이 책하고 되게 중요한 연관점이 있는 질문이었어요. 공화국 혹은 공화정이 무엇이냐. 왜냐하면 CAS의 이 책은 사실은 법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본대요. 특히 헌법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거 번역하신 분도 이제 법학자시거든요, 한국에. 그러면서 이제 현대 공법의 시초이자 토대를 만들었다, CAS가. 우리는 이제 프랑스 혁명의 맥락에서 이 책을 볼 텐데, 그 말고 이제 법학하시는 분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헌법, 프랑스가 당시 아까 이효숙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국에는 헌법이 있는데 우리는 제대로 된 헌법이 없어. 영국은 뭐 상원 하원을 해서 양원제로 진행하는데 우리의 정치체제는 그렇지 않아. 그럼 우리도 영국 걸 좀 배워야 되지 않아? 막 이런 논쟁이 막 치고받고 하던 시기에 나왔는데, 이제 프랑스의 최초로 정리된 헌법은 1791년도에 생기니까 1789년도의 혁명 이후에, 그래서 최초의 혁명을 한 뒤에 만들어진 의회가 국민의회잖아요. 테니스 코트에서 선언했던. 근데 국민의회가 원래 사실 재헌 국민의회거든요. 헌법을 만들기 전까지는 해산하지 않겠다. 이래서 만든 의회예요. 그래서 그럼 헌법이 우리가 왜 필요한데? 그럼 헌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데? 그런 류의 내용이 여기 담겨 있다는 거죠. 출발은 이래요. 헌법 앞에 뭐가 있었냐면 전체 국민이 먼저 있어. 헌법 이전에. 전체 국민이 먼저 있고, 이 전체 국민의 의지가 헌법에 담겨야 돼.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여기 책을 보면 특별 대표를 통한 방식으로. 우리로 치면 한국은 우리가 재헌국회에 있었거든요. 해방되고 나서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모인 의원들의 모임이겠죠. 그런 류의 특별 모임들을 만들어서 특별 대표들을 선발해서 이 특별 대표들이 헌법을 만들고, 헌법을 만들면 헌법에 기초하여 대표 단체들을 구성해요. 형태를 만들고, 그게 의회도 될 거고 행정부도 될 거고, 삼법 분립이나 등등의 원칙들도 그 헌법 안에 담고, 그다음에 우리 여기 쭉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그런 틀, 그러면 헌법 이 논리적인 틀 자체를 CAS가 가장 정교하게 최초로 제시했다 해서 이제 법학자들이 이제 많이 보는 거죠. 헌법 이야기를 할 때 꼭 봐야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그 원리 자체가 공화국 헌법의 원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전체 국민으로부터 정당성을 가지고 헌법을 만드는 거니까. 심지어 헌법조차도 국민 전체의 의사를 무시하거나 거스를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해요. 왜냐하면 그건 순서상
전체 국민이 먼저 있는 거니까. 그러면 만약에 어떤 헌법이 안 맞아. 우리 그 의사에, 국민의 의사, 전체 국민의 의사에 안 맞아. 그러면 헌법을 개정해야겠죠.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특별 대표를 다시 소집하여 헌법을 개정할 수는 있겠죠. CAS의 논리 속에서도. 근데 되도록이면 그게 빈번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장치로 현대 헌법들은 1조 내지는 2조에 모든 나라들의 현대 헌법, 민주공화정들은 뭘 가지고 있냐면 국민 주권의 원리를 앞에 먼저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온다는 얘기를 거기다 넣어주면 CAS가 했던 말이 그 문구로 실현되어 있다. 헌법 전문 내지는 1조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공화국에 대한 이야기고 다음에 우리가 주로 나왔던 거는 이 책의 제목이 이제 주로 토론의 주제였어. 제3신분이 무엇이냐 도대체. 책을 물론 안 읽으신 분들도 궁금하겠지만 심지어 읽은 사람도 다 읽고 나서도 야 제3신분이 무엇인지 알려준 다음에 다 읽었는데 제3신분이 뭔지 모르겠어. 우리가 이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전체 아까 프랑스 대혁명이란 맥락 속에서 할 텐데 제3신분이 무엇인가라는 질문 안에 인간과 시민의 구분 내지는 인간의 권리, 시민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게 약간 혼란을 좀 가져오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것 같아요. 그걸 약간 되도록이면 좀 최대한 좀 명료하게 한번 구분해보자.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우리 같이 토론하고 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나면 이제 CAS가 얘기하는 제3신분은 이런 거야. CAS가 얘기하는 시민은 이런 거야. 라는 우리의 결론이랄까? 우리의 이제 생각이라는 것들을 이제 정리할 수가 있겠죠. 제가 오늘 요즘에 너무 말이 길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최대한 좀 빨리 하고 좀 많이 들으려고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앉지 않기로 결심을 했어 방금. 아까 누가 그러셨더라. 매 순간이 선택과 결단의 순간 그런 결단을 내렸어요. 처음에 프랑스 혁명에 촉발이 된 건 누가 세금 낼 거냐 이 문제였어요. 현실적으로 물론 그 밑에 이면에 굉장히 오랫동안 구체제의 모순들이 막 이렇게 뒤엉키면서 여러 갈등들과 문제들을 막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었지만 그 딱 기폭제가 됐던 건 누가 세금 내? 이거였는데 구체제 하면 우리가 1신분 기도하는 사람, 2신분 싸우는 사람, 3신분 일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1신분은 한마디로 성직자고 2신분은 뭐 귀족이고 3신분은 사실은 기타 등등이에요. 기타 등등인데 대체로 이제 농민이나 농노들의 인구수가 좀 많았고 그래서 아까 그런 약간 질문이 나왔던 거. 아니 그러면 3신분의 쌍킬로트 우리가 얘기할 때는 3신분에 속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체제의 용어로는 그래요. 이거 약간 구분해야 돼. 구체제로 구분법에는 갈 데가 없어. 쌍킬로트가. 성직자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잖아요. 제3신분이긴 한데 근데 문제는 CAS가 얘기하는 제3신분은 누구냐? 이런 좀 다른 이야기가 돼요.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딱 이해를 해놓으면 되는데 그 긴 시간 동안 구체제에서 1, 2신분이 특권 계층이었다. 여러 특권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가 세금 낼 필요가 없다는 거. 그만큼 3신분은 세금의 종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대요. 예를 들면 내가 병역을 면하려면 면역세 뭐 등등등등 뭐 여러 인두세들을 비롯해서 각종 세금들을 다 내는데 여기는 1, 2신분이 전 국토의 한 40%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부와 자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아까 최규현 선생님이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돈 들어갈 일이 너무 많다 보니 세금을 더 내게 만들려고 하면 여긴 특권 계층은 세금을 안 내니까 3신분에 대한 세금의 부담이 가중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세금을 좀 더 내게 하려고 했더니 이런 논리가 당시에는 일반적이었어요. 모든 사람 각자에게 속하는 걸로 보호하는 게 정의다. 그래서 이 규칙은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출생과 신분이 특권에서 생기는 개인에게 속하는 여러 권리를 보호하는 것도 포함한다. 프랑스 군주정의 구조는 서로 다른 신분으로 구성된다. 이게 구체제의 논리예요. 보면 성직자는 그럼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느냐. 교육과 예배에 대한 직무를 하는 게 성직자고 귀족은 뭐 하냐. 목숨을 바쳐 국가를 방위하고 조언으로 군주를 보좌한다. 그러면 나머지 3신분은 뭐 하냐. 그들은 세금과 근면과 육체적 봉사를 통해 의무를 다하는 거다. 이게 정통적인 어떤 구체제의 논리였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까지도 어떻게 해서든 뭐 루이 15세, 뭐 16세 이렇게 14세부터 오는 동안에 세금을 어떻게든 귀족들에게
좀 내게 만들려고 혹은 성직자들에게 좀 내게 만들려고 시도를 좀 하긴 했어. 그럴 때마다 이제 돌아오는 논리였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 당시에 구체제를 풍자하는 그림인데 1, 2, 3신분의 3신분이 1, 2신분을 등에 업고 있는 때에는 1, 2신분의 힘이 셀 때예요. 그러니까 억울해도 등에 업고 있겠죠. 먹여 살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노동하면서. 그런데 상상해 보세요. 3신분의 힘이 점점 세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계속 업고 있을까? 이게 이제 질문인데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냐면 구체제에서 이렇게 쭉 있을 때 교황이 있고 황제가 다시 토지들을 영주에게 나눠주고 영주들이 다시 자신의 영지에 있는 농노들에게 토지를 또 나눠주고 이게 중세 봉건제의 시스템인데 조그맣게 성벽을 쌓고 성장하는 도시의 부르주아지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중세의 구체제의 균열을 만들어내는 거죠. 부르주아지는 성벽을 쌓고 그 안에서 주로 상거래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거나 아니면 길드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장인 그룹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거나 여하튼 이런저런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도시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아까 최규현 선생님이 자료로 설명해 줬더니 되게 편해졌어. 그걸 해줘가지고 부르크가 원래 뭐 성이고 그런 성으로 오가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니까 부르크 아니면 불어 발음으로는 브르크 이렇게 된대요. 그 사람들에다가 그런 사람들 부르지아지, 주아지 뭐 이런 식의 이름이 이제 붙어서 그걸 이제 부르주아지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성벽 안에 사는 사람, 성사람 뭐 이런 의미죠. 근데 당시에 좀 가도기적인 두 부류의 세력이 있었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한쪽은 그렇게 도시에서 성벽을 쌓고 부를 축적하는 부르주아지고 바깥쪽에는 대대로 정통적으로 굉장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봉건 영주들. 그러니까 시골은 주로 그런 봉건 영주들이 힘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귀족들이죠. 근데 도시 안에서는 뭔가 이렇게 자율적으로 자치를 하고 자기들의 정치적 대표도 스스로 뽑고 심지어 그다음 그 안에 이제 용병들을 돈 주고 살 수 있으니까 자체적인 방위력도 가지고 있는 도시의 세력과 저 밖에 정통적인 봉건의 세력들이 함께 있는 그런 시기가 있었다. 그 시기쯤 등장하는 게 절대군주제라는 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태양왕 루이 14세 뭐 이런 거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좀 약간 전인데 전 세대 정도 되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과거에는 전쟁이 벌어지면 왕이 영주들에게 땅땅땅땅땅땅땅 전쟁이야 이러면 영주들이 자신의 가신들 영지에 있는 가신들이겠죠. 영주에 있는 뭐 기사도 있을 수 있고 농민들 중에서 좀 튼튼한 사람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4명, 5명 이렇게 데리고서 왕에게 모여요. 그럼 이제 그 인원을 모아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방식이었는데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주들을 언제 이 사람들이 나를 뭐 등을 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안 되겠다. 내가 항시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나의 군대를 가져야겠어. 직속 군대를 가져야겠어. 이제 상비군. 이제 항상 왕을 위해서 이제 군사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부대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세금, 중앙 집권적 체제를 가지고서 세금을 많이 걷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전 유럽적으로 확산되는 절대군주가 프랑스에만 있었던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관료제도 좀 필요했어. 그러면 이때 중요한 건 뭐예요? 군대도 가지고 써야 되고 관료도 가지고 써야 되고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 그 왕은 돈을 어디서 그러면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는데 세금 걷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니까 주로 이제 어디에다가 빌리게 되냐면 성 안에 부르주아지들이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이때 부르주아지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이전에 했던 중농주의보다는 돈을 좀 받아와야 되니까 세금도 좀 더 많이 받아야 되니까 이제 중상주의도 같이 채택하게 되죠. 이게 절대왕정의 체제였는데 근데 문제는 자꾸 이렇게 되니까 여기 있던 대상인 상인 수공업자들의 힘이 점점 세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보세요. 구체제 안에서는 1, 2, 3신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사고 파는 사람들은 당연히 구체제의 기준에 따르면 3신분에 속했다. 근데 힘은 점점 세진다. 신흥 부르주아지가. 이때 신흥 부르주아지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제가 그래가지고 구체제의 모습은 보통 계란으로, 계란? 달걀? 달걀로 많이 묘사를 하는데 알이 그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안에서 큰 변화가 있지 않을 때인데 안에서 부화하기 일보 직전에 점점 안에 있는 무언가가 힘이 커지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쪽 하고 깨지게 됐죠. 구체제 안에서 신흥 부르주아지 힘이 점점 커지는 바람에 제도가
그 틀이 더 이상 그 관계, 그 안에 있는 특징을 담아낼 수 없는 순간에 빵 하고 터진 게 프랑스 혁명이었다. 근데 그때 도화선이 된 게 이 책인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표현이 여기서 나와요. 책에서. 제3신분이 뭐냐? 모든 것이다. 영어로 이제 everything이다. 지금까지 뭐였냐? nothing이었다. 아무것도 아니었어, 우리는. 근데 우리는 뭘 요구하느냐? 무엇인가를 원한다. something을 원한다. 무언가 특별한 것, 의미 있는 것이 되기를 원한다. 그것이 이제 CAS의 이 핵심 주장이고, 그것을 이 책에는 1장, 2장, 3장이 각각의 것이에요. 왜 제3신분이 모든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1장이고, 결국은 모든 것이라는 얘기는 전체 국민이다. 제3신분이. 1, 2신분은 일단 수적으로도 2% 정도밖에 되지 않아. 너네들이 다 힘을 합쳐봤자 절대 전체 국민의 과반수는 터무니없게 부족하니까 제3신분은 반면에 제3신분의 과반수만 넘더라도 전체 국민의 과반수를 넘을 수 있는 인원을 가지고 있어. 그 의미에서 전체 국민이라는 거고, 특권이라는 것이 있는 한, 특권을 가진 신분은 전체 국민의 일부가 될 수 없다. 그건 이제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다. 여태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권리를 가지지 못한 존재였으니까 마지막으로는 이제 무언가 되려고 한다라는 선언문. 그래서 이게 선언문의 내용이 됩니다. 국민은 뭐냐? 동일한 입법부에 대표되며 공통의 법률 아래 살아가는 구성원들의 집단이다. 그래서 특권과 면제에 의해서 귀족 신분은 공통의 질서, 공통의 법률로부터 너네들은 벗어나 있잖아. 그러니까 너네는 전체 국민이 아닌 거야. 그래서 전체 국민이 아닌 얘네들과 무언가를 하려는 것은 마치 우리 몸에 좀 나쁜 종기 같은 게 있는데 이 종기를 어디에다 갖다 놓을지 논의하는 거하고 같아. 이거는 우리 몸에서 사라져야 돼. 특권층, 특권 신분은 사라져야 돼. 이런 얘기가 중간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문제인데요. 제3신분이란 원래 기준에 따르면 부르주아지도 여기에 속하고, 물론 일부는 막 급하니까 루이 16세, 뭐 15세부터는 제3신분에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을 막 귀족으로 막 돈 받고 귀족을 만들어줘요. 그런 이야기가 여기도 중간에 책에 좀 나오는데, 그런 류의 귀족인지 아닌지 애매한 신분들도 생기지만 대체로 부르주아지들과 그다음에 산킬로트들이 이 안에 구체적 구분에 따라서는 다 포함된다. 근데 여기에 노동자나 수공업자나 영세상이나 그 밖에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데, CAS가 말하는 그러면 제3신분, 이 책에서 말하는 제3신분은 무엇이냐? 우리가 쌍킬로트를 먼저 잠깐 설명드리면, 낄로트를 입지 않은 사람이죠. 낄로트는 귀족들만 입는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남성들 기준으로 봤을 때 스타킹 비슷한 거 입는 거 낄로트야. 프랑스 귀족들이 입었던. 근데 쌍낄로트는 저런 스커트를 또 입지 않은 것. 그러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저런 갓도 쓰지 않은, 처음엔 비하의 표현으로 쓰여 쌍낄로트 이 이야기는. 뭐 아니면 상투도 틀지 않은 것. 뭐 이런 내가 불어 발음 모르겠어. 이런 쌍낄로트였거든요. 근데 점점 자기 스스로를, 그래, 나 뭐 상투 안 뜰었다 어쩔래, 뭐 그러니까 스스로를 좀 스스로 자기 자신의 긍지를 가지는 표현으로 점점 변해서 스스로를 지칭하는, 자신의 어떤 계급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쓰였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한 이 책에서 말하는 제3신분이 무엇인지를 딱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판본이 달라서 쪽수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세상에는 144페이지고요. 이게 몇 장이냐면, 보면 6장에 조금 중간쯤 돼요. 6장의 중간쯤 보면, 국민의회는 결코 시민들의 개별적 문제를 다루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국민의회는 시민들의 개별적 문제들을 공통적 이익의 관점 하에서, 그리고 한 덩어리로서만 고려해야 된다. 전체 국민의 관점에서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로부터 당연한 결과를 도출해보면 자신을 대표하게 할 수 있는 권리는 시민들을 구별시키는 특질 때문이 아니라 오직 시민들에게 공통적인 특질 때문에 시민들에게 속하는 것이다. 권리. 누군가 우리가 대표를 뽑았어. 왜? 대표를 뽑았는데 이 대표들이 우리로부터 뭔가 권한을 위임받아서 할 수 있는 그것은 시민들의 공통적인 특질들 때문이니까, 시민들에게 속하는 공통적 특징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가 중요하겠죠. CAS가. 밑에 바로 나온 게.
모든 시민이 자신들의 보호할 자유와 재산을 법률에 드러낸다. 나는 이를 시민의 공통적 권리라 부르는데 이를 통해 그들은 모두 서로 닮아 있는 것이다. 시민의 공통적 특징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자유, 다른 하나는 재산. 아, 그러니까 여기 CAS가 얘기하는 제3신분이라고 얘기할 때 이 제3신분은 특히 시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재산을 가진 그리고 자유가 중요한 그러니까 부르주아지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이제 싹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앞부분은 좀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논리 자체가 그래요. 처음에는 구체제의 제3신분은 그러한 권리를 가질 수 없어에 대한 논박하는 내용들이 앞부분에 나오니까 여기엔 다 포함하는 것 같아. 인간 전체를. 그런데 뒤로 갈수록 그래서 우리가 뭘 할 건데 뭘 요구할 건데란 구체의 영역으로 가면 갈수록 여기 제3신분은 점점 부르주아지 시민을 얘기하고 있더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은 참 이상한 제목이죠. 그러니까 권리선언인데 인간의 권리선언도 아니고 시민의 권리선언도 아니고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명확하게 의도적으로 인간과 시민을 구분해가지고 권리선언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1789년 8월 26일에 국민의회로부터 이렇게 승인받은 선언인데 영어 제목을 이렇게 쭉 봐도 아 이게 man하고 citizen하고 구분을 분명히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7개 조로 되어 있어요. 17개 조로 되어 있는데 인간 시민의 권리선언이니까 인간하고 시민을 구분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구분했을지를 사실은 1조부터 17조까지 좀 꼼꼼하게 우리가 따져볼 수는 있는데 몇 개만 대표적으로 1조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그리고 권리에서 평등하게 태어나며 또 그렇게 존속한다. 사회적 차별은 오직 공공의 유용성에 입각할 때만 가능하다. 1조가 되게 중요했겠죠. 1조를 보면 우리 발제문에 우석 선생님이 1조를 내가 발제문 어떻게 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1조 어떤 판본 보셨어요, 혹시? 한글에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보긴 보신 거죠. 1조부터 17조까지. 양이 너무 많아서 자세히 못 봤을 수는 있는데 1조가 번역이 되게 다양하게 좀 되어 있어요. 한글로 되어 있는 것도. 그런데 사실은 제 지식의 정보의 그 한계 내에서는 이 번역이 가장 나은 것 같아요.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세하게 다른데 만약에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난다. 이거 하고 혹은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이거 하고 지금 인간은 자유롭게 그리고 권리에서 평등하게 이거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하고 평등에 대해서 얘기하는 방식이 달라요.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인간은 자유로워 일단 1번. 그 다음에 인간은 그 다음에 2번 평등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자유롭고 2번 권리에서 평등해. 혹은 평등한 권리를 가져. 그래서 영어로 치면 더 약간 명확한 게 불어는 제가 모르니까 아마 잘 옮겼다라고 전제하고서 Men are born and remain free and equal in rights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태어나고 권리에서 평등하다. 권리에서 자유롭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equal은 right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하지 않으면 이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은 프랑스 혁명의 되게 핵심적인 두 개, 자유와 평등을 선언한 선언문이라고 잘못 읽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에 대한 얘기는 맞아. 근데 평등을 우리가 좀 더 봐야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평등이냐 2조를 보니까 또 신기한 게 또 등장합니다.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으로 소멸할 수 없는 권리들을 보존함에 있다. 오케이,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중요한 선언인데 뒤에가 중요한데 이 권리들은 자유, 소유권, 안전, 그리고 압제에 대한 저항이다. 압제에 대한 저항은 아마도 그 직전에 있었던 바스티유 사건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붙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들 많이 이야기해요. 근데 보면 평등 어디 갔어? 자유, 소유권, 안전, 평등이 사라졌어. 왜? 1조에서 이미 그거를 자유와 동급으로 이렇게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치적 결사의 목적, 국가의 목적은 권리 보존에 있어. 여기까지 넘었는데 어떤 권리냐 했을 때 이미 거기서는 평등이 사라졌더라.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적인 어떤 불평등과 관련된 사회적인 권리들이랄지 직업에 있어서의 권리랄지 여러 유의 노동의 권리랄지 이런 것들은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자유롭게
재산을 추구하는데 안전한 질서 속에서 법적 질서, 치안 속에서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17조로 가면 소유권에 대해서 한 번 더 못 박으면서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걸 쭉 보면 결국은 이게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어서 일정 부분 인간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동시에 시민을 이렇게 나눴을까? 그것은 이제 아까 아마 이효숙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목적이, 이 선언의 목적, 인권선언을 왜 만들었느냐? 헌법을 만들기 위한 초안으로서, 준비 작업으로서 만들었는데 어떤 헌법이냐면 근대 국민 국가를 위한 헌법. 근데 왕이 통치하는 그런 근대 국민 국가 말고 의회가 중심이 되는,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인 부르주아지를 위한 그런 근대 국가의 헌법을 만들기 위한 전 단계로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한편으로는 기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어.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근대 국민국가의 헌법에 들어가야 될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담겨 있는 굉장히 좀 모순투성이고 엉망진창인 선언이다. 근데 의도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겠다. 근데 이 책을 썼던 CAS가 이것도 초안을 같이 라파이트하고 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라는 책 속에 있는 내용이 여기 그대로 또 다시 반영되고 있구나. 같이 보면 좀 이해가 되는 구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간은 뭐고 그럼 시민은 뭐냐? 인간은 마치 자연 상태에 있는 존재, 국가나 사회가 있기 전, CAS 표현으로 빌리자면 헌법 이전의 전체 국민이 인간이고, 그리고 어떤 표현을 쓰냐면 처음에 개인의 상태로 흩어져 있는 독립된 존재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존재들이 모여가지고 처음에는 자신들의 전체 의지를 반영하는 집단적 의사결정을 하는 두 번째 단계로 갔다가 이게 너무 힘들어. 항상 모여야 되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권한을 위임하는 대표의 체계로 가는 3단계로 진행된다. 이게 전형적인 사회계약론자들의 논리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특히 이제 로크하고 되게 비슷하죠. 자연 상태인데 시민은 그럼 어느 상태에 존재하는 사람이냐? 국가 상태 내지는 사회 상태에 존재하는 사람을 우리가 인간과 대비시켜서 시민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인간은 자연법에 속하고 시민은 실정법에 속하게 된다. 권리로 치자면 그래서 여기에는 인권이라고 해도 되고, 인간은 자연권을 가지는 존재. 생득적 권리. 태어나면 인간이면 누구나 태어났다는 그 사실만으로 다 가지는 그런 권리들을 가지는데, 시민은 그렇지 않다. 시민은 이런 생득적 권리와는 달리 시민권을 가진다. 이 시민권은 굉장히 구체적인 권리들이고 시대와 맥락에 따라서 다 다르고, 그것은 정치적 과정의 결과물인 경우들이에요. 대부분 이제 권력 투쟁을 통해서 아까 박 터지게 싸워가지고 결정해야 될 내용들이 여기 있는 거죠. 인권도 물론 정치로부터 영향을 받아. 누구를 인간으로 볼 것이냐, 인간이면 당연히 가져야 될 권리가 뭐냐, 이것도 정치적 영향을 받지만, 그렇지만 이건 굉장히 추상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고, 이거는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다.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91년도 헌법을 봐야지 1789년도에 그 선언도 우리가 평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 인권선언의 목적이 이 91년도 헌법을 만들기 위한 초안 전 단계였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헌법을 만들었는지 봐야지, 아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었구나, 썼구나가 이해되거든요. 91년 헌법 보면 여러 내용들인데, 첫 번째 입헌군주제. 이건 굉장히 말 많고 뭐 논쟁이 심했지만 결국은 좀 지나치게 급진적인 것을 두려워했던, 조금은 진보적이지만 급진적인 걸 피하고 싶었던 사람들의 힘이 더 셌기 때문에 입헌군주제. 나중에 이제 우리 국민공회 가면 로베스피에르가 집권하고 나서 입헌군주제는 무슨 이러고서 왕을 데려다가 우리 기요틴에 이렇게 처형하게 되는 그 전 단계였습니다. 교회 재산과 재산을 몰수하고 매각하고, 이것도 기존의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인데, 교회 재산을 다 몰수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팔았어요, 다시. 그러면 누가 사요?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학 횡재하는 사람들이 막 느는 거야. 원래 돈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참정권, 이것도 이게 중요하죠. 능동시민과 수동시민으로 구분했더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안에서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또 구분했어요. 내가 투표하는 권리는 예를 들면 3일 정도의 나의 일삭,
예, 그 정도의 재산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투표할 수 있는 권리 정도를 가지고, 근데 내가 피선거권까지 가지고 내가 어디 출마하려고 그래. 근데 그것도 국민의회 정도 되는데 의원이 되고 싶어. 이러면 그게 엄청 액수가 커지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액수였냐면 당시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성인 남성들 중에 채 1%도 그런 자격을 가지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CAS는 이 책 안에서는 능동, 수동, 뭐 시민 이런 식으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대답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논리를. 한 나라의 모든 주민들은 수동 시민권을 향유해야 돼.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인신, 재산, 자유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져. 시민의 어떤 공통된 특징들이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공직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 건 아니야. 즉 모든 사람이 능동시민은 아니다. 모두가 특정 사회에서 삶의 혜택을 향유하지만 세금을 내는 자들만이 거대한 기업과 같은 사회에서 진짜 주주이다. 그들만이 진정한 능동시민이고 결사체의 온전한 회원이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프랑스인은 모두 시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시민이 유권자는 아니야. 그러니까 시민을 다시 이제 두 신분으로, 이런 논리였어요. 예를 들어서 여성은 왜 선거권, 피선거권을 못 가졌냐? 그때 사람들이 이 시기에 CAS 같은 사람들이, 특히 부르주아즈들이 가졌던 생각은 여성에게 투표권을 준다는 얘기는 그 집 가장, 그죠? 남편에게 표 2개를 주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건 민주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내가 그랬다는 게 하인들도 마찬가지야. 집에 철두철미하게 하인을 어떻게 해서든 투표권 안 주려고 엄청 노력했거든요. 하인이나 종복, 그러니까 우리 서번트들. 왜 그러냐? 줘봤자 주인에게 2표, 3표, 5표 주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적이지 못해. 그래서 안 주려고 했어. 굉장히 수동적인 존재들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뒀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하인, 빈민, 불황자, 혹은 도시와 농촌의 저임금 노동자, 주로 우리가 이제 산킬로트라고 부를 수 있는, 내가 고른 그림은 아니에요. 이들이 우리도 선거권을 달라. 우리 1789년도에 피 같이 흘렸는데 우리에게 왜 투표권은 뭐 피선거권이고 선거권이고 안 주냐 했을 때 나도 그러고 싶어.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3일분에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 그러니까 이때 이건 실제로 당시 프랑스의 수상이었던 기조라고 좀 유명한 수상이 있는데 재무장관을 하고 이 사람이 했던 표현이에요. 억울하면 부자 되시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기조의 논리는 이렇죠. 이것이 노동계급의 노동 동기와 의지를 북돋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하니까 사회 발전과 경제 성장에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약간 세금을 기준으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게 여러 이점이 있다는 논리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자, 근데 아까 얘기했던 시대적 한계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당시에 그럼 다른 정치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 이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로베스피에르는 납세에 의한 선거권 제한은 부의 귀족정을 수립하려는 사회적 반역죄다. 그래서 당시에 1789년도에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을 강하게 그것을 근거로 보더라도 91년도 헌법은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물랭이라는 이제 당시에 언론사를 운영했던 사람이에요. 지식인. 근데 성직자들도 이 납세에 의한 선거권 제한을 막 찬성하는 거야. 1신분에 있던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대답한 거야. 야, 그런 식이면 예수도 능동시민이 될 수 없을 거야. 이런 식으로 또 반박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시대의 한계라는 게 심지어 우리 고대 아테네의 노예제도 너무 당연하잖아. 고대 전쟁을 통해 정복 전쟁을 통해 가지고 노예로 이제 사회를 운영하고 그 토대가 됐던 게 노예가 당연하지 않아요? 근데 누군가 그 노예제도를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이나 플라톤 같은 사람들이 너무 당연시 여기면 그 시대는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문헌을 잘 뒤져보면 그 시기에도 노예제를 비판한 철학자가 있어요. 인간 본성이 어긋난다고. 그런 일들은 항상 있어 왔다. 아니면 우리가 제국주의가 막 이제 팽배해가지고 식민지 경영을 앞다퉈서 막 할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국, 프랑스 막 나가가지고 식민지 경영을 하는데 그 당시를 이제 정당화하는 논리는 만약에 뭐 특정한 아메리카 어떤 지역을 그대로 뒀다면 결국은 프랑스가 먹었겠지.
어느 나라나 그때는 다 그랬어. 이거 시대 논리 건데 그 당시에도 이 식민지 경영에 대해서는 이미 한 15, 16세기 되면 특히 이제 성직자 중에서도 식민지 경영에 대해서 엄청 비판했던 학자들이나 종교인들이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봤어요. 이 당시에 이제 로베스피에르나 데물랭 이런. 그러니까 로베스피에르가 이후에 공포정치로 여러 가지 또 재평가받을 수 있는 여지들이 많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급진적인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좀 급진적으로 이끌어 가려고 노력했던, 시도했던 정치적 지도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랑스 혁명의 정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삼색기 안에 담겨 있는 게 보통 우리가 그냥 그 시사 지식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로 파란색은 자유고 흰색이 뭐 평등이고 빨간색이 뭐 박애나 우애 그것도 이렇게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일단 뭐 박애라고 번역하는 게 맞냐 우애라고 번역하는 게 맞냐는 이제 차치하고라도 근데 사실은 대부분 이 프랑스 혁명 시기 대부분의 시기에 자유, 평등, 우애가 동시에 주장된 경우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자유와 평등이었다. 근데 자유와 평등할 때 평등도 굉장히 아까 우리가 선언에서 봤듯이 법 앞의 평등, 법적 평등에 대한 이야기예요. 같은 공통된 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는 것이 시민의 공통적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CAS가 얘기하듯이 이제 법적인 평등이다. 근데 우애는 잠깐 등장했다 사라지는데 결국은 이 자유와 평등을 뒷받침하는 것 혹은 이 자유와 평등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기본적인 가치가 뭐냐? 결국 이제 소유였지 않냐. 그래서 프랑스 혁명의 정신은 자유평등 소유였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잠시 로베스피에르가 얘기한 건 이런 게 있어요. 군인들의 가슴에는 이 말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인민 그리고 자유, 평등, 우애 이 말은 그들이 휘날리는 삼색기에도 새겨질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 이후에 다시 발굴되면서 우리 프랑스 삼색기는 자유평등 뭐 우애야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것을 보면 그렇지 않더라. 그리고 이때만 잠깐 등장했던 표현이었다. 근데 보면 1795년도가 되면 로베스피에르가 목이 이렇게 날아간 뒤에요. 나가라는 뒤에 인간과 시민의 권리와 의무 선언이라는 게 나와요. 국민공회에서. 그 의무 중에 8조와 9조만 딱 보면 되는데 8조는 토지의 경작과 모든 생산물, 모든 노동수단 그리고 전 사회의 질서가 기초가 두고 있는 것은 바로 소유권의 의지다. 소유권의 유지의 의무를 모든 시민은 가진다. 9조는 모든 시민은 법이 그에게 보호를 촉구할 때마다 조국에게 그리고 자유평등 소유권의 유지에 봉사의 의무를 짓는다. 우리가 프랑스 혁명의 시기를 아까 우리 최규현 선생님이 잘 각주로 이렇게 달았듯이 1789년부터 쭉 이렇게 우리가 1790년대 말까지로 이렇게 잡는다면 그 이제 프랑스 혁명의 이제 후기로 가면 노골적으로 이제 부르주아지 혁명, 부르주아지 계급혁명의 특징을 조금 보여주지 않나 그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1789는 달랐냐? 그렇지 않다고 봐요. 훨씬 노골적으로 바뀐 거죠. 이때가 되면. 왜냐하면 이때는 좀 정리가 됐거든. 뭐가 정리가 됐겠어요? 1789년도는 바스티유를 국민의회에 있던 의원들이 거기를 공격할 계획이 없었어. 근데 성남 민중들이 산킬로트가 대부분이었는데 성남 민중들이 습격한 거야. 그 소식을 들었어. 테니스 코트에서.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냐. 두려움 반 절호의 찬스다라고 기회를 느꼈던 거 반. 그렇게 이제 이용이 됐는데 그러니까 1789에도 법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법을 준수해야 될 책임을 끊임없이 반복하거든요. 그 민중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때쯤 되면 좀 정리가 됐거든요. 더 자신감 있게 부르주아지는 자신의 어떤 통치를 확인하는 그런 권리와 의무선언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랑스 혁명 그 뭐라고 봐야 될까? 여러 가지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지만 과거의 신분제는 혈통에 의한 거잖아요. 아버지가 부모님이 뭐 귀족이고 몇 대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피해에 의한 신분제였다면 이후에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이라기보다는 돈에 의한 신분제지 않을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의 역사를 어떻게 볼까? 우리가 이제 시작을 인간이 있고 시민이 있는데 인간은 이제 자연상태, 자연권 혹은 인권을 가지는 추상적인 존재로서의 인간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권리라는 것은 생득적 권리,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이제 권리들의 목록들이 있고, 근데 시민은 그와는 달리 우리가 현실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구체적인 권리로 구성되는 사람들이 이제 시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간과 시민은 어떤 관계일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인간은 추상의 영역이고 시민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구체의 영역이면, 그럼 이 둘의 관계는 서로 계속 연속되면서 변화하는 그런 과정들, 지속되는 과정들이다. 인간은 어떤 권리를 가져? 라는 어떤 질문들 속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야? 인간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인간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어? 이런 질문들이, 그런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시민으로서의 삶은 왜 이래? 그럼 시민은 이런 권리를 가져야 되지 않아? 그런데 누군가는 시민으로 분류되고 누군가는 그런 권리들로부터 배제되어 있네. 이건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추상적인 인간에 대한 관점이 현실 속의 시민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자꾸 되돌아보면서. 그러면 이제 인간이 이런 존재라는데 우리는 시민으로서 그러한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를 못 가지고 있어. 대표적으로 과거에는 참정권 같은 거. 인간은 정치에 참여하는 존재라며. 근데 너네는 참정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참정권을 못 가지고 있네. 우리 같은 시민이라며. 우리에게도 그런 참정권, 선거권을 줘. 그래서 뭐 연령도 낮아진다든지. 과거에는 투표권 자체를 성인 남성 중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가지다가 재산 기준이 사라지고, 그런 요구들을 자꾸 추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당한 근거로 하여 주장을 자꾸 정치적으로 투쟁을 하니까, 투쟁을 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힘 정도가 생겼을 때 노동자도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고, 농민들도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고, 여성도 가지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뭐 더 확장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흑인들도 정치 참여에 이제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게 되고, 그런 식으로 추상에 근거해서 자꾸 구체가 바뀌어 나가는 거죠. 구체는 권력관계 속에서 바뀌는 거고, 힘이 그 정도 있어야지만 변화가 이루어지니까. 근데 그 힘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이 인간이 어떤 존재냐는 추상이 되게 중요한 정치적, 도덕적 근거들로 이용이 되더라. 인간이 이런 존재하지 않냐? 너희들이 이런 게 인간이라며. 그게 이제 프랑스 혁명도 1789년도에 인간에 대한 추상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게 유네스코 등등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선언이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실제로는 부르주아지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지만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안에 인간에 대한 추상적인 이념들이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결과로 나온 1791년도의 헌법은 일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같이 혁명에 참여한 산킬로트들을 권리의 목록에서 배제했지만, 너네 정치 참여 못해 했지만, 야, 권리선언,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 라고 비판하면서 곧바로 그 뒤에 선 1993년에는 로베스피에르가 주도해서 만든 헌법 속에서는 보통선거권이 잠시나마 보장되었다가 다음에 다른 어떤 추상계 통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역사가 계속 이런 관계들 속에서, 인간과 시민에 대한 관계들 속에서 변화해 오더라. 이렇게 정리를 좀 약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까지가 제가 아마 준비한 내용이 다예요. 그래서 오늘은 훌륭하지 않아요? 숙여봐.